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문제풀이하고 연계되는 강의로서 우리 이론만 빠르게 한번 살펴보고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원래 계획보다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주로 중점적으로 짚고 넘어가고 각자가 읽어봐야 되는 부분들이라든지 많은 설명들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요약 정리해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합시다. 먼저 12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설명들은 대부분이 다 만약에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개념들에 대한 것을 적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개념 중심으로 기억을 하고 대신 12페이지에 그리고 그 이후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화학적인 원리에 대한 것은 되도록이면 지금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먼저 이 12페이지에 전기음성도란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긴 한데 이 전기음성도에 대한 것은 아직 한 번도 출제가 된 적도 없고 전기음성도만을 주제로 문제를 묻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음성도는 이해하는 것에 대한 수단으로서 이용을 하되 대신 전기음성도에 대한 개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기음성도라고 하는 것은 원자가 전자를 공유하려고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전기음성도가 크다는 말은 그만큼 전자를 가지려고 하는 힘이 크다는 뜻이 되게 됩니다. 전기음성도가 작다는 말은 전자를 가지려고 하는 힘이 적다가 되게 됩니다. 화학 반응의 원리는 매우 간단하다 그랬지. 많으면 주고 그리고 적으면 받습니다. 빼앗을 수 있는 힘이 강하면 빼앗고 빼앗을 수 있는 힘이 약하면 빼앗깁니다. 그 말은 얘는 전자를 빼앗을 수 있는 힘이 강하다는 뜻이고 얘는 전자를 빼앗을 수 있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전자를 빼앗기는 입장이 되게 됩니다. 그림 1-1에 있는 것은 참고하시면 되고 얘는 각각의 문장에서 이와 같은 단어가 나왔을 때 이 단어에 대한 뜻을 알 수 있을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보게 되면 단어 3개가 나와 있지. 비공유결합. 얘는 답안을 작성할 때 이 단어들을 써가지고 문장을 작성을 하거나 혹은 이 단어 자체를 물을 수 있으니까 꼭 비공유결합 3가지에 대한 것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수소결합과 이온 상호작용은 생물학에서는 이온 결합이라 한다 그랬지. 그리고 또 하나는 소수성 상호작용. 이 단어에 대한 것은 문제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게 되고 답안을 적을 때 이 3개의 단어를 사용을 해서 문장을 적어야 되는 것들은 굉장히 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3개의 단어에 대한 것은 기억을 해두시고 대신 수소결합이 무엇인지를 서술하라 이런 식의 문제 안 나옵니다. 이온 결합이 무엇인지에 대한 혹은 원리에 대한 것을 서술하라 이런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지? 또 하나는 예전에는 비공유결합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친수성인 것이 전부 전기음성도의 차이에 의해서 형성되게 됩니다. 공유결합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는 전기음성도의 차이 때문에 부분전하가 형성되는 것이고 이 부분전하 사이에 형성되는 정전기적 인력은 수소결합이라 하면 전기음성도의 차이에 의해서 공유결합이 아예 끊어져 버리게 되면 얘는 이온이 되게 됩니다. 이온 사이에서 형성되는 인터랙션. 그래서 화학적 개념은 이온 상호작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생물학에서는 이온 결합이라 합니다. 세 번째는 소수성 물질들이 서로 뭉치는 것을 소수성 인터랙션, 상호작용이라 합니다. 소수성 상호작용은 실제 인력보다는 물로부터 배척당하기 때문에 소수성 물질들이 모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은 유기화학에서 이 소수성 인터랙션이 인력으로도 작용을 한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소수성 상호작용과 반데르발스 인력을 예전에는 다른 단어로 취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수성 인터랙션은 물로부터 배척당하기 때문에 서로 모이는 힘이 소수성 인터랙션이 되게 되면 반데르발스 인력은 소수성 분자들이 서로 이제 원소들이 가까이 접하게 되면 형성되는 인력이 반데르발스 인력인 것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같은 것으로 보통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소수성 상호작용과 반데르발스 인력에 대한 것은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 문제에 맞게끔 단어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문제의 문맥상 비공유결합을 4개의 단어로 설명을
해야 되겠어. 그러면 단어 수가 4개가 되면 4개를 적어주시면 되고, 그게 아니면 보통은 소수성 인터랙션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되겠지? 마찬가지 13페이지에 응집력과 부착력도 마찬가지. 이것도 응집력이 무엇인지를 써라 혹은 응집력의 원리를 설명하라 문제 안 나옵니다. 그냥 응집력과 부착력이란 단어만 사용하면 됩니다. 응집력은 비공유 결합에 의한 인력에 의해서 물질들이 결합을 할 때 얘는 같은 분자 간에 비공유 결합에 의해 인력이 형성되는 것, 이것을 응집력이라 합니다. 부착력이라 해도 되고 흡착이라 해도 됩니다. 비공유 결합에 의한 인력에 의해서 서로 다른 분자들이 서로 결합을 할 때, 즉 다른 분자 간에 형성된 비공유 결합에 의한 인력에 의해서 물질들이 결합하게 되면 이것을 흡착 혹은 부착이라 합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이 친수성과 소수성에 대한, 이것도 마찬가지 물질에 대한 성질, 특히 이제 동물 생리학 할 때 우리가 신호분자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나눌 때는 친수성 신호분자와 소수성 신호분자로 나옵니다. 근데 친수성과 소수성이라는 글자를 사용을 하되 나중에 다시 동물 생리학을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이때는 친수성이냐 소수성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포막을 쉽게 통과할 수 있느냐 세포막을 쉽게 통과하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요즘은 이 단어를 답안에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크게. 대신 세포막을 쉽게 통과하는 것과 세포막을 쉽게 통과하지 못하는 것에 막 수용체에 대한 위치에 대한 것을 주로 묻는 것이지, 친수성에 대한 대조는 소수성이면 친수성은 수용성과 동의어로 사용을 해도 되고 소수성은 지용성과 동의어로 사용을 해도 됩니다. 보통 단어를 사용할 때는 친수성이라는 단어와 지용성이라는 단어를 선호합니다. 대신 극성과 비극성은 다른 말이라고 그러지, 그지? 대신 관계는 있습니다. 극성이 많아지게 되면 친수성에 대한 성질이 커지게 됩니다. 만약에 물질에 대한 특징을 얘기를 하는데 얘가 친수성에 대한 성질이 큰 이유를 적는다라면 그러면 무엇을 이용을 해서 적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극성작용비가 많으면 그만큼 친수성에 대한 성질이 크다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소수성에 대한 특징은 비극성에 대한 작용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소수성에 대한 성질이 큽니다. 물론 우리 시험 문제에서 뭐 이와 같은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엽록소 A와 엽록소 B에 대한 종이 크로마토그래피의 전개 속도를 얘기를 할 때는 소수성 차이 때문에 전개 속도가 달라지게 된다 그랬지. 이때 소수성 정도에 대한 것은 뭐가 영향을 주는 거야? 메틸 그룹이냐, 카보닐이냐. 메틸은 비극성이고 카보닐은 극성입니다. 그래서 카보닐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극성이니까 얘는 무엇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 소수성에 대한 성질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정도만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13페이지 그림 1-2나 1-3이나 이와 같은 것은 그냥 편하게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문제에서 뭐 서술하라는 식의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는 생물학을 다루기 때문에 pH가 왜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 농도인지를 설명하라 문제 안 나옵니다. 우리는 그냥 pH가 마이너스 로그의 수소이온 농도이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우리는 수소이온이라고 표기하거나 혹은 양성자라고 표기를 합니다. 얘는 알자 반응을 적었을 때 H 플러스가 되는 것이지 H 플러스는 단독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항상 H 플러스는 H3O 플러스 형태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pKa에 대한 것은 산 해리상수입니다. 특히 pKa는 산해리상수는 산의 형태와 염기의 형태의 농도가 같을 때의 pH와 일치합니다. 이건 외워두셔야 됩니다. PI는 그래서 pKa는 산해리 반응에 대한 평형상수이니까 얘는 산의 형태와 염기의 형태에 대한 농도가 같은 pH와 같은 것이 pKa가 되게 됩니다. 반면 PI는 전기적으로 얘가 중성인 상태이니까 평균 알자 전하가 0이 되는 pH입니다. 이것과 이것은 의미가 다른 것이지, 그지? 그래서 pKaS의 평균 알자 전하는 이것과 이것의 농도가 같은 것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야. 혹은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거야. 그지? pH 플러스와 B의 농도가 같을 때는 알자 전하가 플러스 2분의 1이 될 것이고 HA와 A-의 농도가 같을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지, 그지? 반면 PI의 경우에는 전하가 얼마가 되는 지점이라고? 0이 되는 지점이야. 지금에 와가지고 뭔가 자꾸 생각하면 안 됩니다. pH는 무엇에 대한 성질이라고 그랬지? 용액. 용액은 주체가 뭐라 그랬어? 용매라 그랬지, 그지? pKa와 PI는 용질의 성질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pH는 용매에 대한 성질이고 PI와 pKa는 용질에 대한 성질입니다. 이때 pH든 pKa든 PI든 주체는 뭐라 그랬지? 수소이온이라고 그랬지, 그렇지? 그러면 pH가 작다는 말은 용매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다? 수소이온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PI가 작다는 말은 용질이 수소이온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화학은 많으면 준다 그랬지, 그지? 그러면 pH가 PI보다 작으면 얘는 수소이온을 많이 가진 것이 용매니까 용매가 용질에게 수소이온을 주는 거지. 용매가 용질에게 수소이온을 주는 거지. 그러면 용질은 수소이온을 받으니까 플러스 전하가 커지는 것이지. 반대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현상이 일어나니까 용질은 양전하가 커진다가 됩니다. 반대로 pH가 PI보다 클 때는 여기에는 이 문장을 그대로 반대로 적으면 되는 것이니까 굳이 뭐 두 개를 다 안 적어도 되겠지, 그지? 그래서 외우실 때는 하나를 외우고 하나에 대해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질이 자신의 PI보다 낮은 pH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양전하를 띠는 것이고 자신의 PI보다 높은 pH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음전하를 띠게 되는 거지. 어렵지 않지, 그지? 또 하나가 얘는 산성과 염기성에 대해서는 산성과 염기성에 대한 것이 물질 앞에 산성과 염기성에 대한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얘는 어떤 뜻을 가진다고 그랬지? pH 7, 답안지에 적을 일 없습니다.
pH 7에서 뭐로 작용한다고? 산으로 작용한다. 지금도 이해가 안 되면 심각한 겁니다. 그냥 외워야 됩니다. 알겠지? 산으로 작용한다는 말은 염기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뜻이다. 염기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니까 얘는 현재 음전하를 띠고 있다는 얘기지. 염기성은 반대니까 양전하를 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왜 산성이 음전하를 띠느냐, 왜 염기성이 양전하를 띠느냐 절대 안 물어봅니다. 그냥 우리는 산성 이퀄 뭐라고? 음전하. 염기성 이퀄 양전하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이걸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대신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에서 산성과 염기성은 의미가 다르다 그랬지, 그지? 이때 산성 염기성은 산염기로 해석하기보다 얘는 pH가 7보다 작다를 의미하게 되고 얘는 pH가 7보다 크다를 의미하게 됩니다. 얘는 pH가 작아지니까 오히려 용질은 어떤 전하가 커지는 거야? 양전하가 커지는 것이지. 얘는 pH가 높아지는 것이니까 용질은 뭐가 더 커지는 거야? 음전하가 커지는 것이지. 반대인 것이지, 그지? 왜냐하면 당연하겠지. 얘는 무엇에 대한 성질이야? 용매에 대한 성질이고, 얘는 용질에 대한 성질이지. 용질이 양의 값이 커지게 되면 당연히 용매는 뭐가 돼? 음의 값이 커지는 것이겠지.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 그지? pH, pKa와 관련된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것은 핸더슨 하셀발리식입니다. 우리 문제 풀이에서 했듯이 문제 자체가 핸더슨 하셀발리식을 적으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서 생화학을 다루는 시각입니다. 핸더슨 하셀발리식을 유도하라는 문제 절대 안 나옵니다. 우리는 화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정작 화학과에서도 그런 문제 안 나옵니다. 화학과도 그냥 핸더슨 하셀발리식을 이용을 해서 풀면 되는 것이지 핸더슨 하셀발리식을 유도하실 문제 안 나옵니다. 물리학에서 F = MA를 유도하실 문제 안 나옵니다. 알겠지? 우리만 유도하는 것이 그렇게 집착할 뿐인 것이지 걔들도 안 합니다. 알겠지? 물론 공부할 때는 유도하는 걸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식을 외워가지고 법칙을 외워가지고 적용해서 푸는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 식을 자꾸 유도하는 것을 그렇게 집착하면 안 됩니다. 알겠지? 그냥 습관적으로 외웁니다. pH는 뭐라고? pKa 플러스 로그에 산의 농도분의 염기의 농도가 되게 됩니다. 대신 만약에 기본형이 베이스가 되게 되면 얘는 pKa 플러스 로그에 pH 플러스를 분모에 두고 B를 분자에 두면 되지. 그래서 아까 정리했듯이 pH와 pKa가 같은 상태에서는 산의 형태와 HA의 농도와 염기의 형태 A-의 농도가 같다라고 했지, 그지? 그래서 이 핸더슨 하셀발리식 자체를 그대로 그냥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식을 이용을 해서 산수로 하는 것은 이건 더하고 빼는 것인데 마이너스 플러스에 대한 것도 이미 초등학교 때 다 배우는 것이고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는 초등학교 때 이미 다 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마 이것에 대한 수학 능력이 부족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겠지, 그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혈장의 표준 pH가 대략 한 7.4 정도가 됩니다. 물론 정맥혈의 경우에는 pH가 7.2 정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정맥혈에서 pH가 7.2로 떨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인 거야? 세포호흡 결과 생성된 조직의 CO2를 혈장이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이지.
탄산에 대한 pKa 값이 항상 누구의 pKa라고 할 때 A가 산해리상수이니까 여기는 주체가 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HCO3-의 pKa라 하면 이것과는 전혀 다른 값이 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지? 이때 pKa 값은 HCO3-와 CO3E-의 산 염기 반응에 대한 pKa 값이란 뜻이야. 그래서 항상 여기 앞에 뭐가 와야 된다고? 산이 와야 되는 거야, 산. 알겠지? 그래서 H3PO4의 pKa와 H2PO4-의 pKa는 전혀 다른 값이야. 이제 들려? 이해가 되겠지? 앞에는 항상 산이 와야만 됩니다. 이 pKa 값이 6.4이다. 그러면 얘를 그냥 그대로 여기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7.4 이퀄 6.4 플러스 로그에 산이 분자에 들어가면 되고 염기가 분모에 들어가면 됩니다. 물론 초등학교 때 로그는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1 수학 요즘은 뭔지 모르겠다. 우리 때는 수학 1, 2였는데 고1에서 배우는 수 1 정도는 하셔야만 됩니다. 근데 이 로그에 대해서 내가 지금 뭐 강의를 해야 되고 뭐 그러지는 않겠지, 그렇지? 요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산소하는 것은 이건 설마 우리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이 이것에 대한 산수 능력을 묻고 그러지는 않겠지, 그렇지? 그러면 문제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것은 무엇을 묻고 있는 거야? 그렇지? 이 식을 외우고 있느냐, 외우고 있지 않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지. 설마 여기에서 야, 로그 H2CO3의 농도분의 HCO3-가 1이야. 설마 이 값이 1이다 하는 것을 모르진 않겠지, 그지? 야, 7.4는 6.4에서 얼마를 더하면 7.4가 될까? 이걸 우리인데 묻고 뭐 그러진 않겠지, 설마. 또한 출제하는 사람이 야, 여기 이 로그 값이 1이야. 그러면 네가 H2CO3의 농도분의 HCO3-의 농도가 얼마인지 네가 한번 구해볼래? 이걸 설마 우리인데 묻진 않겠지, 그지? 진짜 의도가 이것에 대한 수학 능력을 지금 생물학 시험 문제에서 묻는다라면 그 묻는 사람이 좀 뭔가 이상하지 않은 사람일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지? 근데 왜 그렇게 여기에 집착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연산이 안 되면 이건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지. 내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지? 그래서 매일 이것만 연습하고 있으니까 이걸 정작 외우지를 못하는 거지. 그래서 문제를 못 푸는 것이지. 문제가 안 풀리면 그냥 난이도가 엄청 높아가지고, 즉, 문제가 자기인데 있다라고 느끼지 않고 어디다가 문제를 덮어 씌우는 거야. 문제에 문제가 있다라고 자꾸 덮어 씌워버린 거지. 와, 문제가 너무 어려워야 돼버린 거지. 핸더슨 하슬발리식만 외우면 문제 다 풀리는 것인데 결국은 이걸 못 외워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지, 이것의 연산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지, 그지? 이걸 착각하니까 자꾸 여기다가 집중을 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우리가 지금 대학 교과 과정을 이수했는데도 불구하고 로그 x가 1일 때 x의 값이 얼마이냐를 계산 못한다라면 그건 좀 너무 심각하지 않을까? 내 말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 이걸 외우자, 알겠지? 이걸 외우는 것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만약에 문제가 나왔어. 여기에 있는 이 반응에 대한 pKa 값이 6.4이지만 실제 pKa 값이 더 낮게 관찰되는 이유를 적으라 라고 문제가 나오게 되면, 알겠지? 이 노란색 박스에 대한 pKa 값은 6.4이지만 실제 pKa 값은 6.4보다도 훨씬 더 낮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요 식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얘는 오픈 시스템이기 때문에, 완충계이기 때문에, 오픈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기 CO2의 농도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동맥혈이 조직을 지나가게 되면 얘는 조직으로부터 무엇을 공급받게 되는 거야? CO2를 공급받게 되는 거지. 그럼 CO2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H2CO3-의 농도가 높아지는 것이니까 얘는 산에 대한 성질이 더 강해져 버리는 거지. 그래서 CO2가 공급되는 환경에서는 H2CO3의 경우에는 산에 대한 성질이 더 강해져 버리니까 pKa 값은 뭐가 되는 거야? 더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화학적인 부분은 화학적으로 힘들 때는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화학을 일반 화학을 공부할 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즉 뭔가 화학적인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생물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화학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니까 이건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산은 수소이온을 주는 것을 산이라 한다 그랬지. 염기는 수소이온을 받는 것을 염기라 합니다. 그래서 H만 가지고 있으면 전부 산에 대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에 대한 성질을 가지는 것과 산으로 작용하는 것은 다른 것이지. 이 정도는 구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 에탄올도 산입니다. 근데 에탄올이 우리 몸에서는 산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탄올의 pKa 값이 15가 넘어가요. 그러면 C2H5OH의 편의상 pKa 값을 15라 잡자. 우리 몸의 pH는 표준 pH가 7.4인데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혈장의 pH를 7로 잡자. 그러면 7 이퀄 15 플러스 로그에 C2H5OH 농도분의 C2H5O 마이너스가 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이 값이 얼마가 되지? 마이너스 8이 되게 되지. 마이너스 8이니까 이것의 농도가 1일 때 얘가 10의 8승계가 되게 되는 거예요. 10의 8승이라고 하는 건 사실 사람의 뇌에서 연산하기엔 버거운 숫자인 것이지, 그렇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 그래서 10의 8승계당 하나니까 1억 개 중에 하나라는 얘기, 1억 개 중에 하나.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산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야? 에탄올을 산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야. 산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지 산이 아닌 것이 아니지, 그지? 요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럼 마찬가지 수소이온을 받아들이는 것은 염기이면 수소이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양성자를 받는다는 말은 지가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 여분의 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여분의 전자를 뭐라고 불러? 비공유 전자쌍이라는 거야.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만 가지면 전부 염기에 대한 성질을 다 가지고 있어요. 대신 얘가 실제 우리 몸에서 염기로 작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은 또 다른 얘기인 것이지, 그지? 그 말은 조금 전에 했던 에탄올은 무엇에 대한 성질도 가지고 있는 거야? 염기에 대한 성질도 가지고 있는 거야. 산에 대한 성질도 가지고 있고 염기에 대한 성질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에탄올이 염기에 대한 성질은 가지는데 pKb 값이 너무 커요, 얘는. 그래서 산의 성질보다도 염기에 대한 성질이 훨씬 더 작은 거지.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겠지? 안 들리면 그냥 그런가 보다. 알겠지? 그러면 얘는
수소를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산에 대한 성질이 크겠지, 그지?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산에 대한 성질, 산성도라 해도 되고 산도라 해도 됩니다. 그럼 이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염기성에 대한 성질이 커지게 되는 것이지. 산성도가 크다는 말은 pKa 값이 작다는 뜻입니다. 우리 시험 문제 적을 일 없으니까 그냥 외우면 됩니다. 알겠지? 그리고 써먹으면 되는 것이지 답안지에다 적는 거 아닙니다. 다시 여기 또 새로운 것도 배웠다고 또 답안지에다가 막 적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에게 메일을 적어두세요. 답안지에는 적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해석만 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러면 각각에 대한 pKa 값이 제시가 되게 되면 pKa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어디다 주면 돼? 여기다 주면 돼. 너무 쉽지, 그치? pKa 값 중에서 가장 큰 것을 어디다 주면 돼? 여기를 하면 안 돼. 얘는 pKa 값이 없어. 얘는 산이 아니야. 얘는 H가 없잖아. 그래서 얘는 산이 아니야. 얘는 염기야, 염기. 여기까지가 산인 것이지. 아까 누구의 pKa 값에서 누구는 무엇이어야만 된다고? 산이어야만 됩니다. 알겠지? 그러면 H3PO4의 pKa 값이 2.1, H2PO4-의 pKa 값이 6.9, HPO4-의 pKa 값이 12.4. 그래서 우리 기출 문제처럼 세 개의 pKa 값이 제시가 되게 되면 이제 어떻게 짝지어 주는지 너무 쉽지, 그치? 그럼 이 산염기 반응에 대한 pKa 값이 2.1이고 이 산염기 반응에 대한 pKa 값이 6.9고 이 산염기 반응에 대한 pKa 값이 12.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질과 이 물질의 농도가 같을 때의 pH가 이론적으로 얼마란 얘기야? pH 2.1이더란 얘기야. 그러나 실측치는 이론치와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것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면 안 됩니다. 이것과 이것의 농도가 같은 pH가 얼마란 얘기야? 6.9가 되는 거예요. 이것과 이것의 pH가 농도가 같은 pH가 얼마라고? 12.4가 되는 거예요. 다음 15페이지에 친전자체와 친액체란 단어는 기억해야 됩니다. 대신 친전자체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하시오, 친액체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하시오. 절대 문제 안 나옵니다. 그냥 친전자체, 친액체에 대한 단어만 활용할 수 있으면 되고, 만약에 도저히 친전자체와 친액체가 판단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왼쪽에 있는 것이 보통은 친전자체입니다. 근데 여기다 함정을 파면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지? 그건 그 다음은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두 물질이 무수결합을 형성을 할 때 보통의 물질은 두 물질에 대한 이름을 그대로 붙여가지고 단어를 만들어준다 그랬지, 그지? 이때 왼쪽에 뭐를 둔다 그랬지? 우리는 습관적으로 친전자체를 두고 오른쪽에 친액체를 둡니다. 친전자체는 말 그대로 친하다는 뜻입니다. 전자와 친하다, 핵과 친하다. 전자와 친하다는 말은 지가 무엇을 적게 가지고 있다, 전자를 적게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핵과 친하다는 말은 지가 뭐를 많이 가지고 있다, 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편의상 1, 2라 한 것입니다. 이때 무수결합이 형성이 될 때 물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친전자체와 친액체가 구분되는 것이지, 친전자체와 친액체를 내가
화학적인 수리적으로 연산해가지고 이렇게 될 거야? 안 합니다. 알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서는 물이 이것과 이것이 물로 떨어져 나가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과 이것이 떨어져 나가니까 얘와 얘의 관계인 거지. 산소가 탄소에 비해서 전기염승도가 큽니다. 그러면 이 O가 여기에 있는 탄소와의 공유하고 있는 전자를 지가 빼앗아 가버린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가 되는 것이겠지. 얘는 H와 O의 관계지. H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 O가 누구로부터 전자를 빼앗게 돼? 수소로부터 전자를 빼앗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O가 전자가 많아.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여기가 플러스니까 뭐가 돼? 친전자체가 되는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뭐가 되는 거야? 친액체가 되는 거야. 되겠지?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으면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 이걸 답안지에다 적는 거 아닙니다. 알겠지? 근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느 것이 친전자체이냐, 어느 것이 친액체이냐, 이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너무 낮으니까 내가 화학적으로 너무 힘들어. 나는 유기화학의 이형 글자만 봐도 토가 나와. 그러면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이제는 우리가 기출문제에서도 풀어봤듯이 답안을 작성을 할 때 여기에 있는 이와 같은 이 붉은색 영역의 작용기에 대한 것을 글로 적어가면서 표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지? 그래서 최소한 요 작용기 이름 정도는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뭐 내가 굳이 읊어줄 이유 없겠지. 그지? 여기도 마찬가지. 각각의 작용기에 대한 개념에 대한 것은 각자가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비타민에 대한 것이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이 비타민은 필요한 생리 활성에 대해서 각각의 생리학 영역에서 필요한 것들은 또 다루니까 그때 각각의 생리 현상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비타민이 어떤 비타민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은 다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것 몇 가지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여러 번 읽어보고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문제가 비타민 B12에 대한 기능을 다 적으시오 이런 문제 안 나옵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냥 편하게 한 번씩 봐두시고 나중에 동물 생리학 할 때 각각의 비타민들이 등장하게 되면 그때 또 한 번 더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비타민 B12는 코발라민이라 한다고 했지. 얘는 적혈구 생성에 관여를 합니다. 비타민 B12와 관련되는 것은 무엇을 외우두라 그랬지? 얘는 내인성 인자와 관련지어서 기억을 해두라 했습니다. 그래서 위의 부세포에서 분비가 되는 내인성 인자가 회장에서 비타민 B12의 흡수에 관여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인성 인자가 결핍이 되게 되면 비타민 B12가 결핍이 되어서 적혈구가 제대로 생성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악성 빈혈이라 하는 것입니다. 비타민 C, 아스코르브산은 얘는 동물 생리학에서도 나오고 식물 생리학에서도 나왔습니다. 그지? 비타민 C는 주된 특징 중에 하나가 어디에 관여한다고? 항산화에 관여한다 그랬지. 그지? 엽산과 비오틴의 경우에는 얘는 장내 공생 세균과 관련되어서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엽산이 얼마였더라? 7인가? 9야? 엽산이 9고 비오틴이 7. 그래서 비타민 B9이 엽산이고 비타민 B7이 비오틴인데 굳이 답안 적을 때 비타민 B7, 비타민 B9라고 적지 말고 엽산과 비오틴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장내 공생세균으로부터 획득하는 대표적인 비타민이 엽산과 비오틴, 또 하나가 비타민 K라고 그랬지, 그지? 17페이지에 티아민인 비타민 B1이나 리보플라빈인 비타민 B2나 니아신 혹은 니코틴 아마이드 얘는 얼마였더라? 얘도 비타민 B 계열이지. 그리고 피리독신 비타민 B6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한 번도 문제 출제가 된 적 없으니까 이것은 그냥 편하게 한 번씩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문제에서 출제가 되는 것들은 생리적으로 굉장히 자주 인용이 되는 비타민들, 생리 활성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들이 주로 문제에서 출제가 되게 됩니다.
특히 비타민 D3에 대한 것은 출저 빈도가 매우 높은 것 중에 하나인 거지. 얘는 간에서 생성된 콜레스테롤이나 혹은 장으로부터 흡수가 된 콜레스테롤이 물론 콜레스테롤의 형태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야. 콜레스테롤이 변형된 형태로 흡수가 되게 되면 이 변형된 형태가 그대로 피부로 가가지고 피부에서 혹은 피부에서 데하이드로 콜레스테롤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 데하이드로 콜레스테롤이 얘는 빛이라 해도 되고 보통은 자외선이라 합니다. 그 자외선 자체를 물어볼 수 있으니까 피부에서 자외선을 받게 되면 흡수하게 되면 얘가 콜레칼시페롤이 되게 됩니다. 콜레칼시페롤 근데 우리는 콜레칼시페롤보다는 비타민 D3라는 단어를 더 선호합니다. 비타민 D3. 이 비타민 D3가 기관 외워야 됩니다. 간에서 한 번, 신장에서 한 번. 문제는 주로 간보다는 신장을 중심으로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신장 효소가 활성화되어서 이 반응이 촉진될 때, 이때 자극을 주는 것이 PTH라고 해도 되고, 부갑상선 호르몬이라 해도 되지. 또 하나는 신장에서 부갑상선 호르몬 이외에 인산이온에 대한 농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거지. 인산이온에 대한 것은 농도가 낮을 때 신장에서 이것을 감지해서 하이드록실화를 촉진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콜레칼시페롤이 2번 하이드록실화되는 것이니까 2개의 하이드록실기를 가지는 콜레칼시페롤이라는 뜻입니다. 콜레칼시페롤의 동의어가 비타민 D3니까 디하이드록식 비타민 D3입니다. 얘는 알코올기를 총 3개를 가지는 트리올이고 이 트리올이 칼슘의 항상성에 관여한다 해서 이름을 칼시트리올이라 합니다. 칼시트리올의 경우에 얘는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곳이 소장이라 그랬지, 그치? 소장에서 칼슘의 흡수를 촉진시키게 되고 인산이온의 흡수를 촉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출제가 되게 되면 활성 비타민 D3에 대한 것은 항상 무엇을 우선해서 답안을 작성하자. 소장을 우선해서 답안을 작성하자. 물론 활성 비타민 D3가 신장에도 관여한다고 했지 뼈에도 관여를 합니다. 근데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 소장이더라. 다음 비타민 A의 경우에는 광합성의 틸라코이드 막에 존재하는 보조색소가 전구체가 되게 됩니다. 베타카로텐이라고 표기해도 되고 베타카로틴이라고 표기해도 됩니다. 지금 가끔 질문들을 보게 되면 너무 화학적으로 치우치려고 노력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알겠지? 그냥 얘는 정중앙이 절단되고 산화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하이드록실화되어서 알코올이 되게 됩니다. 이 알코올 이름을 레틴올이라고 표기해도 되고 레틴올이라고 표기해도 되고 혹은 레티놀이라고 표기를 해도 되고 얘를 다른 말로 비타민 A라 합니다. 레티놀이 산화가 되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 레틴 R이라고 표기해도 되고 레티날이라고 표기해도 됩니다. 11번 탄소에 있는 이중결합이 저기 이중결합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11번 탄소, 여기가 12번 탄소가 되게 되면 항상 표기할 때는 탄소의 번호가 작은 것을 우선합니다. 그래서 이 이중결합은 12번 탄소의
이중결합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11번 탄소의 이중결합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이건 외유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중결합이 나오게 되면 이중결합은 어쨌든 두 개의 탄소 사이에서 이중결합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두 개의 탄소 사이에서 이중결합은 누구의 이중결합이라고 표현한다고? 번호가 작은 탄소의 이중결합이다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11번 탄소의 이중결합이라고 표기하는 것이지 12번 탄소의 이중결합이라고 표기하는 것 아닙니다. 알겠지? 11번 탄소의 이중결합이 시스 형태라는 뜻이 되게 됩니다. 얘가 빛을 받게 되면 11번 탄소의 이중결합도 트랜스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 트랜스의 형태라 해서 얘를 all trans retin R이라 합니다. 혹은 all trans retinal이라 합니다. 이 형태가 되게 되면 얘는 오옵신과에 대한 친화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레티날이 오옵신과 결합을 하면 로놉신이 되는 것이지. 반면 트랜스레티날이 되게 되면 얘는 오옵신에 대한 친화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때 트랜스레티날이 오옵신과 해리가 될 때 이때 오옵신 S도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지. 오옵신에서는 어떤 화학적 변화가 일어난다? 인산화된다 그랬지, 그렇지? 그래서 인산화되게 되면 트랜스레티날이 오옵신과 해리가 되게 됩니다. 또한 트랜스레티날이 오옵신과 결합된 상태에서 오옵신이 활성 상태이지. 그렇기 때문에 오옵신은 짧은 시간 동안만 활성을 가집니다. 계속 활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트랜스레티날이 되면 활성 상태인데 트랜스레티날은 바로 분리가 되어 버린다니까. 분리가 되기 전 그 짧은 시간 동안 오옵신은 뭐를 가지는 거야? 활성 상태를 유지하는 거야. 알겠지? 얘가 한 번 더 산화가 되게 되면 카보닐이 산화가 되면 카르복실산이 되는 것이지 레티노익 애시드가 되게 됩니다. 현재 우리 생리학에서 이것에 대한 신호분자에 대한 생리 활성의 변화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뤄본 적 없습니다.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비타민 E에 대한 것은 다른 이름이 토코페롤이고 얘도 마찬가지 항산화에 대한 능력이 강하다 정도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페이지에 비타민 K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나중에 동물 생리학 할 때 다시 하도록 하고, 비타민 K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주된 것이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것이 비타민 K이다. 우리 때는 비타민 K가 어떤 기능을 하냐에 대한 것을 많이 물어봤습니다. 트롬빈의 글루탐산 잔기가 카르복실화되게 됩니다. 글루탐산의 잔기가 뭐지? 감마 카르복실기지, 그렇지? 감마 카르복실기니까 감마 탄소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카르복실기가 있다는 얘기야. 여기에 또 카르복실기가 또 첨가가 되니까 감마 탄소에 카르복실기를 몇 개를 가지는 거야? 2개를 가지는 거야. 그래서 얘를 감마 카르복시 글루탐산이라 하는 거예요. 화학 구조식 그려줘야 되나? 안 그려줘도 되겠어? 그래서 이 물질을 감마 카르복시 글루탐산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글루탐산이 감마 카르복시 글루탐산으로 카르복실화되게 되면 얘는 활성화되게 됩니다. 근데 비타민 K가 이 반응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인성계 반응의 여러 단계에서 관여를 하기 때문에 요즘은 비타민 K에 대한 기능을 스스로 하시고 뭐 이런 식의 문제를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 뭐 이렇게 문제를
구체화해서 문제를 물어볼 수는 있겠지. 비타민 K가 트롬빈의 어떤 반응에 대해서 관여하느냐라고 물어본다라면 그러면 뭐라고 적어주면 된다고? 트롬빈의 글루탐산 잔기가 카르복실화되어서 카르복시 글루탐산으로 전환된다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크게 어렵진 않겠지, 그지? 당도 마찬가지. 개념 위주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거의 한 20년 이전에, 20년 전에, 2000년대 초반에 각각의 물질들에 대한 정식 이름을 적으시오는 문제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내 교재에 소개되어 있는 물질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름 정도는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얘는 뭐라고? 글리셀 알데히드. 해당과 암 반응에 관여하는 형태는 어떤 형태지? 글리셀 알데히드 3 포스페이트이지, 그지? 물론 예전에 우리는 포스포글리셀 알데히드라고 표기했습니다. 얘는 디하이드록시 아세톤, 해당과 암 반응에 사용되는 형태는 뭐라고? 디하이드록시 아세톤 인산의 형태인 것이지, 그지? 3번 탄소에 1번, 2번, 3번이 되면 3번에 인산기가 결합된 형태가 되게 됩니다. 당은 기본형이 단당이 기본형이고 단당은 폴리 여러 개 하이드록시 OH를 가지는 카보닐. 카보닐은 끝번 탄소가 카보닐이면 알데히드. 여러 개의 알코올기를 가지는 카보닐이 중간에 있으면 케톤. 시험 문제는 안 나옵니다. 우리 몸에서 폴리하이드록시 케톤은 케톤이 전부 2번 탄소에 있는 것들입니다. 폴리하이드록시 알데히드를 알도우즈라 합니다. 폴리하이드록시 케톤을 케토우즈라 합니다. 만약에 문제가 나오게 되면 알도우즈란 단어를 적을 수 있으면 되고 케토우즈란 단어를 적을 수 있으면 됩니다. 요 조건을 갖춘 것들을 기본당, 특히 단당이라 합니다. 이 단당은 탄소가 3개면 트리오즈, 4개면 테트로우즈, 5개면 펜토우즈, 6개면 헥소우즈, 7개가 되면 헵토우즈가 되게 됩니다. 사탄당 테트로즈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한 번도 문제가 출제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당에 대한 것은 인용도가 너무 낮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대신 우리가 에리트로즈라든지 에리트룰로즈의 경우에 대사 과정에서 등장합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오탄당의 경우에는 얘는 단어가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은 것이지, 리보우즈가 요 선형의 형태가 아니라 얘는 원형의 형태가 되는 거, 환형이 되는 것이지, 고리형이 되면 오각형을 만들게 됩니다. 이 오각형 고리의 베타, D, 리보우즈가 어디에 참여하는 거예요? 핵산 합성에 참여하게 됩니다. RNA의 당은 리보우즈이고 DNA의 당은 2번 탄소가 환원된 O가 없어진 데옥시, D, 옥시는 산소가 하나가 없어졌다는 뜻이 되게 됩니다. 디옥시 리보우즈가 되게 됩니다. 그 이외에 아라비노즈라든지 혹은 그 이외 오탄당들에 대한 것은 뭐 구조를 주고 이름 뭐냐는 식의 문제는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신 요 물질과 이들 물질에 대한 분자 구조식에 대한 것은 기억을 해도 돼. 대신 핵산을 만들 때는 얘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참여한다고? 환형 고리 구조 헤미 아세탈형이 참여합니다. 알겠지? 대신 얘는 헤미 아세탈형이 반응에 참여하는 거 아닙니다. 얘는 그냥 카보닐인 케톤의 케토즈 상태가 반응에 참여합니다.
이제까지 당에 대한 문제는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은 없지만 만약에 당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다라면 입체 이성질체에 대한 총수가 몇 개이냐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얘는 계산 공식은 2n이라고 그랬지, 그지? n은 무엇의 수이다. 입체 중심 탄소 수라 그랬지. 그러면 육탄당이 알도우즈의 형태, 헥소 알도우즈가 알도 헥소우즈가 제시가 되게 되면 알도 헥소우즈는 입체 중심 탄소가 4개가 되는 것이니까 얘는 2의 4승이 되게 됩니다. 총 16가지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이 얘는 케토 헥소우즈가 되게 되면 입체 중심 탄소가 3개가 되는 것이지. 그러면 케토 헥소우즈에 대한 총 입체 이성질체의 총수는 8가지로 하면 되겠지. 알도 헥소우즈와 케토 헥소우즈는 작용기가 다르지. 작용기가 다른 두 이성질체의 관계를 뭐라 해? 구조 이성질체. 이들 둘에 대한 이름은 구조 이성질체. 같은 알도 헥소우즈 내에서 분자 구조식의 변화는 뭐라 하면 되지? 입체 이성질체. 입체 이성질체는 전체 입체 중심 탄소에서의 배열이 다 뒤바뀌면 뭐라 한다고? 거울상 이성질체. 이들의 관계는 거울상 이성질체. 거울상 이성질체는 같은 이름을 사용하되 생화학은 DL 체제를 채택했다. 그래서 얘는 D체가 되게 되면 얘는 L체가 되게 됩니다. D체의 D는 오른쪽이라는 뜻입니다. 얘는 무엇에 대해서 오른쪽이다? 입체 중심 탄소에 대해서 OH가 오른쪽에 있다는 뜻입니다. 얘는 입체 중심 탄소에서 OH가 왼쪽에 있다는 뜻입니다. 대신 어떤 입체 중심 탄소, 번호가 가장 큰 입체 중심 탄소, 번호가 가장 큰 탄소가 아니라 번호가 가장 큰 입체 중심 탄소에 대해서 OH가 오른쪽에 D, 왼쪽에 L. 어렵지 않지, 그지? 이들의 관계를 거울상 이성질체. 얘와 얘는 하나의 입체 중심 탄소에서의 입체 배열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들의 관계를 에피머라 합니다. 이 단어 적을 수 있으면 됩니다. 에피머. 얘와 얘는 2개의 입체 중심 탄소에서의 입체 배열이 바뀌어 있으니까 얘는 에피머라 하면 틀린 말이야. 얘는 그냥 단순한 부분 입체 이성질체야. 다시 정리하면 포도당과 프럭토즈의 관계는 구조 이성질체.
D 포도당과 L 포도당의 관계는 거울상 이성질체. D 포도당과 D 만노우즈나 D 포도당과 D 갈락토즈의 관계는 에피머. D 만노우즈와 D 갈락토즈의 관계는 부분 입체 이성질체. 얘는 요 그림 문제 안 나옵니다. 알데히드와 알코올의 반응물은 헤미아세탈. 헤미아세탈과 알코올의 반응물은 아세탈. 근데 생화학에서는 유기화학은 이미 개념이 통합이 되어서 헤미케탈이란 단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생화학은 아직도 헤미케탈과 케탈이란 단어를 헤미아세탈과 아세탈에 대해서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알데히드가 알코올과 반응하면 헤미아세탈, 케톤과 알코올이 반응하면 헤미케탈이라 합니다. 그러나 유기화학은 카보닐이 알코올과 반응을 하면 전부 헤미아세탈이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구조가 어느 부위에 얘가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헤미아세탈과 헤미케탈에 대한 개념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알겠지? 항상 그냥 그런가 보다. 우리는 화학에 대해서는 깊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가 보다. 알겠지? 다음 21페이지 마찬가지.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 형태를 줍니다. 얘는 알코올과 카보닐이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알코올과 카보닐이 서로 결합을 형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결합을 하면 얘를 뭐라 한다고? 헤미아세탈이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알데히드형 혹은 알두오즈라 하는 것이고 얘는 헤미아세탈형이라 합니다. 이때 알도우즈나 케토우즈가 헤미아세탈형이 되었을 때 이때 형성되는 이들 두 이성질체의 관계를 아노모라 합니다. 에피머, 아노모 단어 외우는 것이지 이거 화학적 원리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아노모의 경우에는 헤미아세탈의 OH여야 됩니다. 1번 탄소의 OH가 아니라 헤미아세탈의 OH입니다. 헤미아세탈의 OH가 얘는 단순하게 번호가 가장 큰 탄소입니다. 아까 했던 D체와 L체의 기준은 뭐라고? 입체 중심 탄소 중에 번호가 가장 큰 것이고 얘는 그냥 번호가 가장 큰 것입니다. 헤미아세탈의 OH가 가장 큰 번호의 탄소와 같은 방향이면 베타라 하자. 다른 반대 방향이 되게 되면 알파라 하자. 이 알파 포도당과 베타 포도당은 바로 전환되지 못합니다. 얘는 무엇을 거쳐가지고 평형을 이루는 거야? 알도우즈의 형태를 거쳐가지고 평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화학적 원리 고민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얘를 피란이라 합니다. 피란의 골격을 가지고 있는 당이라 해서 피라노즈라 합니다. 그래서 얘의 만약에 정식 이름을 적으라라고 하게 되면 베타, D, 글루코피라노즈라 하면 됩니다. 어려운 말 아니지, 그지? 만약에 얘가 오각형이 되게 되면 얘를 푸란이라 합니다. 푸란. 그래서 기본 골격이 푸란 구조라 해서 만약에 헤미아세탈이 만들어질 때 오각형 고리가 만들어지면 이름을 뭐라 해주면 돼? 베타, D, 글루코푸라노즈가 되게 됩니다. 알겠지? 근데 이렇게까지 문제를 뭐 난해하게 만들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베타, D, 글루코피라노즈란 단어는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자, 그럼 얘는 뭐라고 적어주면 돼? 알파, D, 갈락토피라노즈. 얘는 베타, D, 갈락토피라노즈. 얘는 알파, D, 만노피라노즈. 얘는 베타, D, 만노피라노즈. 어려운 말 아니지, 그지? 뭐 어떻게 기억하든 기억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나는 기본형을 베타, D,
포도당으로 외웠습니다. 그래서 위, 아래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1번 탄소가 바뀌면 베타를 알파로 바꿔주면 됩니다. 1번 탄소가 바뀌면 알파로 바꿔주면 됩니다. 아래인데 4번이 바뀌어 있습니다. 4번에 대한 에피머는 갈락토즈가 되게 됩니다. 얘는 여기는 그대로 있으니까 베타입니다. 4번만 바뀌어 있으니까 베타 갈락토즈가 되게 됩니다. 얘는 1번이 바뀌어 있으니까 알파로 바꿔주면 됩니다. 2번도 바뀌어 있습니다. 2번에서의 에피머가 만노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알파 만노즈가 되는 것이고, 얘는 여기는 그대로 있으니까 베타, 여기만 바뀌어 있으니까 만노즈, 그래서 베타 만노즈가 되게 됩니다. 얘는 케토헥소즈로서 1번 탄소의 OH가 아니라 항상 아노모 탄소의 OH입니다. 헤미아세탈의 OH입니다. 헤미아세탈의 OH가 6번 탄소와 같은 방향이면 베타가 되게 됩니다. 헤미아세탈의 OH가 6번 탄소와 반대 방향이면 알파가 되게 됩니다. 얘는 오각형 고리 구조인 기본형이 프란이니까 프라노즈라 합니다. 그래서 정식 이름을 적으라 하면 얘는 뭐라고 적어주면 돼? 베타 디 프럭토 프라노즈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프럭토 프라노즈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다음 알파 하이드록시 카보닐은 알코올과 카보닐이 서로 붙어 있으면 위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대신 우리 몸에서는 효소가 위치를 바꿔줍니다. 얘를 이성질화 효소라 합니다. 근데 비커에서 유기화학, 생화학 실험에서는 효소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효소를 이용하지 않을 때는 다른 촉매가 필요합니다. 이 촉매로서 알칼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알칼리 촉매를 이용을 하게 되면 알도오즈와 케토오즈는 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당금출 반응은 펠링 시약이나 톨렌즈 시약을 이용을 합니다. 보통은 고등학교 과정은 펠링 시약, 베네딕트 반응에 대한 것이 이론적으로 많이 제시가 됩니다. 펠링 시약은 CuSO4, 그래서 CU2 플러스 상태입니다. 얘가 환원되게 되면 CU2O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CU 플러스 상태가 되게 됩니다. 구리가 산화된 형태는 청록색이고 환원된 형태는 황적색이라 해도 되고 황갈색이라 해도 됩니다. 톨렌즈 시약은 은을 사용을 합니다. 은이 플러스인 상태가 제로 0가가 되게 되면 침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경 반응 혹은 은거울 반응이라 합니다. 따라서 은이나 구리가 환원되는 것이니까 자신이 환원되게 되면 이들은 산화제로 사용이 됩니다. 반응하는 당은 그러면 자신이 산화되는 것이니까 환원제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때 환원되는 부위는 알데히드가 환원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화학에서는 베네딕트 반응, 펠링 시약은 어떤 용도로 이용을 했냐면 카보닐이 알데히드인지 케톤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펠링 시약입니다. 근데 생물에 가져와 버리니까 이게 이상해져 버리는 거지. 얘는 케톤인데도 불구하고 반응을 해버리더란 얘기야. 이걸 알고 보니까 펠링 시약을 구성하고 있는 알칼리가 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케톤을 알데히드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생물에서는 베네딕트 반응은 카르보닐 금출 반응으로 이용되는 것이, 구분 반응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 금출 반응으로 이용되게 됩니다. 그림 1-8에 나와 있는 물질들에 대한 이름들에 대한 것은 뭐 크게 어렵지 않겠지. 먼저 무조건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대사의 주체가 뭐라 그랬지? 효소라 그랬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 몸에서 효소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이 효소가 우리 몸에 왜 있느냐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얘가 어떤 화학적 원리 말이 안 됩니다. 그냥 효소가 있으면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고 효소가 없으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외유하면 안 됩니다. 물론 내 몸에 존재하는 당이 우리는 가장 보편적인 몇 가지에 대한 것을 다루는 것이지 생물의 모든 당에 대한 것을 다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당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몸에서 주로 사용되는 당들에 대한 것을 지금 우리는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유하면 안 됩니다. 항상 아미노가 되는 자리는 우리 몸에서는 2번 탄소 자리가 아미노가 되게 됩니다. 이때 아미노가 될 때는 보통 이와 같이 산소가 있는 자리에서 아미노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얘는 OH가 무엇으로 치환되는 거냐면 아민으로 치환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OH가 아민으로 치환되게 되면 얘는 이름 뒤에다가 그냥 아민만 붙여주면 됩니다. 글루코즈 아민 줄여서 글루코사민이라 합니다. 얘는 갈락토즈 아민, 갈락토사민, 얘는 만노즈 아민 줄여서 뭐라 하면 돼? 만노사민. 이렇게 먼저 이제 알코올이 아미노화된 이후에 아미노기가 아민이 아세트산과 반응을 하게 되면 아마이드가 되게 됩니다. 유기화학은 아마이드를 하고 우리는 뭐라 한다 그랬지? 펩타이드를 한다 그랬지, 그지? 여기는 이 아마이드. 이때 이 아마이드의 요 작용기를 아세틸이라 한다 그랬지. 아세틸이 어디에 결합되어 있느냐? O에 결합되게 되면 O-아세틸이 되는 것이고 N에 결합되게 되면 N-아세틸이 되게 됩니다. 아세틸은 아실에 속하는 개념이지, 그지? 24페이지부터는 좀 끊었다 가자.